근데 오늘 제 강의는요, 사실 뭐 구체적인 어떤 훈육법들을 낱낱이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따라서 기질도 다르고 또 발달 수준도 제각각이고 환경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어린 유아들의 어떤 그, 발달 특성, 주된 발달 특성과 그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종류의 훈육법이 좀 적합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큰 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훈육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막 두 돌 막 이럴 때 아기들을 훈육한다 그러면, 아직 너무 어린데 무슨 훈육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 시기가 훈육의 결정적 시기, 최적기인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훈육을 왜 하는 것이며, 훈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훈육이 꼭 필요하다. 예. 훈육의 어떤 필요성, 훈육의 이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아셔야지만 우리가 훈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훈육을 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훈육을 할 때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식으로 훈육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돼. 무슨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화를 내는 거를 훈육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절대 훈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뭐 공포심을 주고 이거는 훈육이 아니고요. 사실 훈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이의 자기 조절력이 발달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 이게 바로 훈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조절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렇게 뉴스 보면은 어머 세상에 왜 이래?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무슨 스토킹 범죄는 왜 이렇게 많고, 먹튀는 왜 이렇게 많고, 조금 시비 걸었다고 서로 때리고 욕하고, 뭐 SNS에 막 악플을 도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라고 우리는 환경 탓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어떤 문제? 자기 조절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이런 문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조절력, 다른 말로 감정 조절력 혹은 자기 통제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자기 조절력이 뭐냐? 상황적 혹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자기 조절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혹을 좀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좀 충동으로부터 자기를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참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억제력, 참을성이 이 자기 조절력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훈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조절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육을 이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 조절력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맞부딪히게 되는데 일단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면 이제 공격적인 충동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양육의 문제는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자기 조절력의 결핍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ADHD죠.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걸리게 되는 병이 뭐가 되게 많냐? 반항성 장애라는 병을 공병으로 많이 갖게 돼요. 이게
공격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뭐, 충동 억제가 안 되고, 뭐,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면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공격적 행동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 이제 요거를 들 수가 있고요. 또 이 자기 조절력의 부족은 감정이입과 공감 능력의 결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령 뭐 진짜 그 누가 어떤 좀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우, 진짜, 아우, 되게 짜증나. 아우, 때려주고 싶어.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때리지는 않거든요. 자기 조절력이 있는 아이와 사람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에휴, 또 내가 또 뭐라고 하면, 또 내가 때리면, 또 제가 또 좀 슬퍼하겠지? 조금 아파하겠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어도 우리는 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뭐 대표적인 거 사실은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정말 결여된 사람들이죠. 자기 사랑만 중요해. 상대의 사랑, 뭐 상대의 감정, 상대의 입장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너는 나를 무조건 만나야 돼. 뭐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스토킹 범죄잖아요. 이것도 자기 조절력, 뭐 빗나간 사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기 조절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건설적인 문제 해결력. 잘 발휘하지 못한다. 건설적 해결력. 우리는 문제 잘 해결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건설적인 것도 있어요. 건설적인 거는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어떤 아이들은, 친구의 장난감이 너무 탐이 나요. 그래서 그걸 갖고 놀고 싶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정중하게 말하거나 혹은 타협을 하죠. 나 너 그 장난감 자동차 너무 멋져서 한번 갖고 놀고 싶은데, 지금 나는 이 장난감을 갖고 있어. 나랑 바꿔서 놀래?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정말 좋은 건설적 문제 해결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까? 딱 뺏어오거나 딱 때리겠죠. 이건 잘못된 해결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자기 조절력 부족이 또 뭐로 이어지냐면 눈치 없는 거랑도 이어져요. 여기 표정인지 비언어적인 대화 능력의 결핍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엄마가 막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이게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쓰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어요. 자기가 잘 못 가겠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까줘, 빨리 까줘. 계속 엄마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이거를 하지 못하는데도 엄마의 사정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입장만 막 요구하고 빨리 해주지 않는다라고 떼를 쓰거나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언어적인 대화 그리고 표정 인지에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의 표정을 보고 혹은 상대의 행동을 보고 아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어떻구나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이건 내가 조금 자제를 해야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표정을 읽는 능력은 사실은 두 돌경부터 아주 잘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보통 두 돌, 세 돌 사이에 이게 다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고 네 돌까지는 거의 급속히 많이 발달해서 사실 그 나이가 됐는데도, 네 돌, 다섯 돌이 됐는데도 눈치가 너무 없다. 엄마가 지금 약간 좀 화가 나서 이렇게 표정이 딱 안 좋으면은 사실 그 눈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 왜 저러지? 내가 또 이거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좀 화가 났나 보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조절력이 발달되지 못한 아이들은 이 눈치 자체가 떨어져서 더 야단을 맞죠. 어.
쟤는 왜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뭐 나중에 이따가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 조절력, 그러니까 억제하는 신경 회로를 작동시킬 때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어떤 호르몬이냐? 행복의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정서적 안정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야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자기가 억제하는 신경회로를 많이 쓸 때 더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분노감을 덜 느끼고 더 많이 행복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좀 비유를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뭐, 제 얘기인데, 가령 이제 뭐, 제 사무실이, 이제 제 상담센터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사이에는, 한 4차선에 그렇게 넓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왕복 4차선에. 근데 거기가 그렇게 자동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거기를 무단 횡단을 종종 합니다. 제가 거기를 차가 이제 잘 안 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조금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주변 시선이 의식이 되니까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려요. 초록색 신호를 기다리는데 평소에 제가 여기를 막 무단횡단을 사실은 했던 도로잖아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짜증이 나.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막 이렇게 오히려 초조해. 그런데 사무실에서 한 블럭 넘어가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은 거의 왕복, 한 10차선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로예요. 그런 대로를 제가 미쳤다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얄짤없이 신호등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웃기게 거기는 큰 도로기 때문에 신호도 제 사무실 앞보다는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호를 기다릴 때는 짜증이 안 나더라. 화가 안 나더라. 그거는, 여기에서는 당연히 기다려야만 해. 라는 게 저 몸에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짜증이 안 나는데 제가 수시로 무단횡단 했던 곳에서는 그 잠시 기다리는 거에도 화와 짜증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규칙이야. 이거를 아이들이 확실히 알았을 때는 사실 규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화와 짜증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지켰더니 수시로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는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되게 많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면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만 많이 생겨나는 거고 오히려 더 그 사회적 적응과 성공을 도와주는 요소들의 발달은 조절력이 부족할 때는 빈약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기 조절력은 사회적 적응과 성공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 자기 조절력이라는 거예요. 사랑 줘야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아이 중심의 애정 일변도의 그런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애정도 듬뿍 줘야 되지만 사회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자기 조절력도 꼭 발달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이제 훈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봐야죠. 그럼 훈육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뭐 육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발달 민감기, 뭐 발달 최적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훈육에도 민감기, 최적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태어나서 만 6세. 이때가 훈육의 가장 큰 민감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기가 왜 훈육의 민감기인가? 우리의 뭐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신체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능력들은 다 뇌와 뇌 발달과 연관이 있어요. 이 언어 발달처럼 사실 훈육에 대한 발달도 이 뇌, 이거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존재를 해요. 이 훈육과 연관된 이 뇌 영역이, 언제 가장 많이 발달하는가? 이게 0세에서 만 6세까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뇌는 굉장히 비싼 기관이에요. 계속 여기서 놀고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열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은 바빠서 애한테 언어 자극을 줄 수가 없네. 나중에 줘야지. 그래서 만 3세 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시키면 이 아이 4세, 5세 돼 아무리 말 시켜도 말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송중기가 나왔던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보신 분 정말 많으실 텐데 그 영화는 살짝 왜곡됐어요. 거기선 막 송중기가 말을 해요. 하지마 막 이런 말도 하고 나중에 그 박보영인가 할머니가 돼서 왔을 때 그때는 뭐 자기가 막 혼자서 막 한글도 배우고 막 말도 해요. 실제 과연 그런 늑대 소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늑대 소년, 소녀들이 전 세계에 존재했어요. 뭐, 인도에서 아말라 카말라라고 하는, 그런, 소녀, 그 소녀들을 늑대 소녀들이라고 불리는 그 정글에서 발견한 마치 동물처럼 행동하는 그런 소녀들도 있었고, 뭐 2001년도인가 브라질인가 페루인가 아무튼 남미에서 들깨 무리 속에서 들깨의 젖을 먹고 자라난 들깨 소년도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뭐 야생 아니어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있어요. 클로제 차일드라 그래서 옷장 안에 아이, 옷장 안에 갇혀서 사는 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칭의 어떤 대명사 같은 지니 와일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엄마가 다른 장애인이 신발은 다 지워도 되지?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인데 정말? 얘는 거의 거야? 태어나서 13년간을 진짜 갇혀서 자란 아이인 거예요. 나 여기 사람이랑 전혀 대화하지 이제 못하고 어딨어? 이런 아이들이 발견되면은 사실 아동 발달학자나 내 거 심리학자들은 유튜브 넣으면 굉장히 되는 거. 흥분을 해요. 왜냐면 중요한 우와, 연구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얘네들을 데려다가 맨 같이 처음에는 내가 부모 했어. 동락하면서 이제 어,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죠. 당연히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어 같은 부분들도 열심히 가리키고 도구 사용도 가리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들깨 소년도 그렇고 아말라 카말라도 그렇고 지니 와일드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고작 말할 수 있는 거는 10개에서 30개 정도의 단어 정도? 그 2001년에 발견된 그 남미의 들깨 소녀는 아직도 말을 못한대요. 그거는 어떤 언어라는 발달에 있어서 분명히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작 같은 거. 그렇게 10여 년을 붙잡아서 키워도 고작 포크, 나이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적 장애는 계속 죽을 때까지 지속되더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종단적 연구나 이런 발달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들이에요. 훈육도 마찬가지예요. 훈육도 사실은 만 6세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만 6세 이후에는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부모님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 50% 정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0세에서 6세가 우리가 훈육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과 관련이 있는 뇌 영역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이 훈육, 0세에서 6세가 훈육의 민감기, 최적기라고 했는데, 요거를 또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0세에서 3세, 다른 하나는 3세에서 6세죠. 0세에서 3세는 뇌 영역에 자기 조절력을 관장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경회로를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이루어져야 자기 조절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알차게 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0세에서 3세 하드웨어를 완성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요것도 두 단계로 나눠줄 수 있어요. 0세에서 15개월까지는 이 자기 조절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 중에서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발달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뭐를 통해서 발달할 수 있냐? 애착을 통해서 발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훈육을 하지 않아요. 0세에서 15개월은 감싸주는 양육, 애정을 듬뿍 주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애착이 여기서 애착을 통해서 촉진하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억제하는 신경회로를 15개월에서 36개월까지 또 자극을 줘서, 억제하는 자극을 줘서, 그게 바로 훈육이거든요. 억제하는 자극을 줘서 그 신경회로를 발달시켜야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또 만 6세까지 이 신경회로를 더욱더 탄탄하게 성숙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 3세에서 6세는 자기조절력뿐 아니라 사회성, 생활 습관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발달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충동성 같은 경우도 그 충동성의 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당연히 학대받은 아동들이 이런 충동 조절의 문제를 가장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학대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신체적 학대, 뭐 성적 학대, 뭐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뭐 네 가지 유형의 학대 중에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학대 유형은 무엇인가? 방임이에요. 아무런 가이드도 없고, 아무런 모니터링도 없고, 이러면 진짜 늑대소년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 6세 때까지 계속 방임적 환경에 자라서 제멋대로인 아이를 우리가 딱 데려다가 충동 조절하는 거 열심히 가르쳐도 정말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강의의 타겟을 이 훈육을 시작해야 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두 돌 무렵의 아이로 잡은 거는 이 시기가 지금 아이의 뇌는 이 자기조절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을 지금 막 발달시키기 위해서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훌륭한 자기조절력을 잘 습득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시기에 부모님들이 요런 지식들을 알면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이 강의를 또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21세기 들어서 심리학이나 아동학, 뭐 육아,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 학문은 단연코 뇌과학입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육아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뭐 카더라,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더라. 내 경험에는 이게 좋았어. 이런 식의 정보 제공을 많이 했다면 21세기 들어와서는 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게 되는데, 훈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뇌과학에서 왜 0세에서 3세까지 이 하드웨어가 형성이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거를 뇌과학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이제 보여줬어요. 아까 제가 자기조절력을 관장하는 그 뇌 영역이 있다. 그게 0세에서 3세에 되게 많이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그 영역이 뭐냐? 여기 보면 OFC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요 주황색 요 영역이거든요. 요게 자기조절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화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 OFC는 여기 전전두엽이라고 써 있죠? 이게 전전두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엽이라고도 해요. 이게 사람 옆모습이니까 이게 눈 위쪽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요 엽을 우리가 이마엽 그리고 전두엽. 전두엽인데 거기서 더 앞에 있다. 그래서 전전두엽 혹은 다른 말로 전두전야라고 하는 건데 이 OFC는 이 전두전야, 전전두엽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뇌의 구조를 보면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거는 뇌관이에요. 뇌관은 원시 생명 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뭐 호흡이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게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사입니다라고 하면은 이 뇌관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뇌사인 경우에는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죽죠. 근데 식물인간도 있어요. 식물인간은 대뇌피질. 여기 뇌가는 괜찮은데 대뇌피질에 손상을 가졌을 경우에 스스로 호흡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는 안 될 때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뇌는 요 뇌간이고요. 그 다음에 뇌는 우리가 동물뇌라고 불리는 감정을 다루는 변형계라고 하는 뇌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가 만약 변형계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막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는 게 될 거예요. 이 변형계는 대뇌 구피질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마지막 구조로 나와 있는 게 대뇌 신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뇌 신피질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 이성적인 거를 다 관장하는 게 이 대뇌 신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대뇌 신피질 중에서 이 전전두엽이 어떻게 보면 뇌의 CEO 같은 역할을 해요. 모든 부분들을 다 관장하는 역할을 하나의 경영진이다. 이 전전두엽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OFC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자기 조절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감정도 잘 이해해야 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없이 이성적 논리적인 사고만 하면 얼마나 사람이 피눈물도 없어 보이고 되게 매정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감정에만 좌우가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OFC의 위치가 아주 절묘한 데 있어요. 이 OFC는 대뇌 심피질 영역 중에 유일하게 변연계와 그리고 이 전전두엽 요거를 연결해 주는 통로에 이 OFC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형계의 감정도 잘 받아들이고 이 심피질의 논리적 합리적 사고도 잘 받아들여요. 서로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사고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조절하는 바로 그 뇌 영역이 이 OFC,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영역인데 이 OFC는 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사실은 발달을 시작을 하고요. 보통 만 3세경이면 이 발달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그럼 이 OFC는 어떻게 해야 이 발달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앞서서 말한 촉진하는 자극, 애착과 같은 다정하고 감싸주고 사랑을 듬뿍 주고 그래서 신뢰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촉진적 자극을 준 다음에 그래서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안 돼, 하지 마와 같은 적절한 억제적 자극, 훈육을 통한 적절한 억제적 자극을 줘서 억제하는 신경회로를 형성을 해야 이 OFC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뇌는 굉장히 비싼 기관이라 그랬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뇌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한동안 아무런 자극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뇌세포는 사멸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만일 아이가 촉진하는 자극과 억제하는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쪽에 이 OFC의 발달을 돕는 뇌세포, 이걸 구성하는 뇌세포들은 위축되거나 퇴화되거나 소멸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FC는 억제하는 자극을 통해서 발달하는 거지만 그 전제는 뭐예요? 억제하는 자극, 신경회로를 발달시키기 전에 반드시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먼저 발달시켜야 된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훈육에 있어서도 애착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섭게만 훈육한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조절력을 결코 잘 발달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감싸주고 애정과 신뢰감을 확보한 후에 그래서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진 후에 적절한 제지와 억제를 통해서 이 OFC가 잘 발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완성이 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훈육 요 시기에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요때 이 두 돌,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한 18개월부터 뭐 속되게 말해서 애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통 한 만 3세, 그때까지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 뭐 쇼핑몰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뒤집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다 이 두 돌 전후의 아이들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가서도 야, 외국 애들도 뒤집어지는 애들은 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다. 진짜 어떻게 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저렇게 때와 고집을 부리는 걸까? 뭐 정말 귀여운데 왜 이렇게 때를 쓸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럼 왜 이때 아이들, 왜 이 두 돌에서 네 돌 사이의 아이들은 왜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어른 입장에서는 똥꼬집이고 조그만 게 아주 그냥 반항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도 나름 자율성의 추구,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만 해요. 아이들이 이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걸음마기 한 15개월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제법 잘 걸어요. 뭐 두 돌 정도 되면 굉장히 잘 걷죠. 그리고 간단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엄마가 뭔가를 하면은 싫어,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고집을 많이 피워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언어 패턴을 아동학자들은 거절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예요. 그런데 요 시기 애들이 계속 이러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가 한다고 막 뻐대고 막 엄마가 하면 막 승질내고 막 그러지만 아이들도 사실은 조금 있다가 알아요. 아,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다 할 수는 없구나. 뭔가 하려고 자기 마음 같아서는 이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아이는 엄마를 막 찾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냉담하게 대하고 너 혼자 한다며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의존적이 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밀당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해도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지저분해도 조금 서툴러도 그냥 하게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고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두 돌에서 네 돌 사이의 아이들이 발달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발달 가업이 바로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이에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는 거를 가려서 되는 거를 스스로 하는 게 바로 자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요 밀당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만일 이때 너무 제한을 많이 하거나,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와주지 않게 되면 아이는 자율성 대신에 수치심을 발달시켜서 매사 엄마가 난 못해 이런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때와 고집을 많이 피우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 요것도 발달에 되게 중요한 한 단계야. 좀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좀 더 훈육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때 아이들은 원래 자율성을 추구하느라고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냥, 냅두면은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저명한 발달 심리학자가 있어요. 뭐, 프렌신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만 2세 중반 정도 된 아이가, 만 2세 중반에서 만 한 3세 정도 된 아이가 유독 반항적이다 라고 느껴진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걸 이 시기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시기에 좀 유독 반항적인 아이들은, 그리고 이러한 반항적인 행동들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장기화될 수 있고 특별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나 그 부분을 살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린 유아를 훈육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현재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양육 태도는 상당히 허용적인 양육 태도예요. 제가 부모 양육 태도 검사해보게 되면은 뭐 지지 표현, 합리적 설명 막 지나치다라고 나와요. 칭찬 되게 많이 해주고, 막 설명 진짜 많이 해요. 이건 이래저래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뭐뭐 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끝끝내 아이에게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 해요. 어린 유아를 훈육할 때는요, 말만 해서는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 길게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시면 되고, 말과 함께 시범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론 신체적인 힘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 신체적인 힘을 사용한다라는 건 애를 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령 아이가 만지면 안 될 거를 만지고 있을 때, 그거 지지야. 그거 만지면은 너 뭐 여기 병균이 너 손에 들어가고 이거 계속하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 들어온 거면은, 그거는 만지면 안 돼. 그건 더러워. 그래서 아이 손 잡고 펴서 그거를 버리거나 다른 데다 놓고 아이가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올라가면 다쳐. 그러면서 아이 잡고 다른 곳으로 내려놓는 거. 때로는 뭐 아이가 누구를 때리려고 하면 손을 잡거나 몸을 잡아서 잡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정말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이집에서 훈육할 때 그럴 때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말만 해서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요. 친구를 때리고 흥분한 아이에게 친구 때리면 아파. 때리면 안 돼. 어서 때리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걔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끌어안거나 아이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라고 오해를 받아요. CCTV는 어린이집에서 음성 지원이 안 돼요. 행동만 보이죠? 선생님이 애를 잡아다가 혼자 뭐 어떻게 했어. 애를 강제로 끌어당긴 것 같아. 이런 오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기관과 부모님들이 훈육법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하고 일치된 견해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평소에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부모 양육 태도 검사하게 되면 이 합리적 설명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그 소위 육아를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 어머님들에게. 근데 이 어린 유아에게는 특히 어른에게도 안 특히하는 들어보는데 괜히 문제인데 들으려고 그래. 어린 유아에게도 너무 오랫동안 길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하나도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의 주의 지속력, 이해력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짧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거의 순간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혼자서 뭐 어떤 집중을 할 때는 채 3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어른이 이렇게 도와주면 3, 4분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애를 붙여놓고 앉혀놓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아이의 짜증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어제도 쇼핑몰에서 한 세 돌 정도 된 그 사내 아이를 아빠가 딱 그 쇼핑몰 중간에 무슨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는 이러고 있고 아빠가 딱 무릎 꿇고 아주 엄한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말을 해. 근데 애는 계속 이래. 아빠가 알았어 몰랐어. 완전 이제 뒤로 나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부모님이 흥분했을 때 훈육을 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아이가 대답했어요. 10분 후에 또 해. 아까 하지 말라 그랬지? 아이들은 뒤돌면 다 까먹어요. 아이들이 한 가지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선 수백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셔서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일관성은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 일관성이 뭐냐? 부모 자신, 엄마면 엄마 자신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럴 때는 야단쳤다가, 이럴 때는 야단쳤다가, 집에서는 야단쳤는데 공공장소에서는 냅두고, 이러면 안 되고, 부부 간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도 아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의 교사, 어린이집 전체의 어떤 훈육 지침, 이거 다 일관성 있게 맞아야 돼요. 아이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환경적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작동할 때 아이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발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훈육법,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훈육법, 간단히 몇 가지,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큰일 났네. 알아볼 텐데, 제가 가장 강추하는 건 주의 분산법이에요. 이게 이 어린 유아에게는 제가 봤을 때 킹왕짱 제일 좋아요. 이거는 이 시기 아이들은 발달 단계상 전조작기라고 얘기를 해요. 전조작기는 보통 2돌에서 뭐 만 6세에서 7세 정도가 이제 인지적으로 전조작기인데 아직 적극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기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조작기 발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바로 이 보존 개념 실험이에요. 아이들 요 2세에서 이 7세 사이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이 비이커 안에 똑같은 크기의 비이커 안에 똑같은 양의 물을 이렇게 이제 그 물이 들어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야, 어느 쪽에 물이 더 많니? 그럼 애들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넓적한 비이커를 주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애 보는 앞에서 따라요. 어떤 게 어디 물이 더 많아? 그러면 2세에서 7세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에 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 물이 더 많아?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조작기 아동들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둘이 똑같아라는 거. 왜 똑같아요? 하나는, 동일성의 원리예요. 원래 물이 똑같았잖아. 또 하나는 보상성의 원리예요. 얘는 수위는 낮지만 여기 폭이 더 넓잖아. 다른 하나는 가역성의 원리예요. 여기 있는 걸 다시 여기에 담으면 이렇게 똑같이 될 테니까. 이게 만 7세 이상의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전조작기 아이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전조작기 아이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차원만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뇌에 한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떼쓰는 아이에게 엄마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다정하게 마음 읽어주고, 너 감기 걸려서 지금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부드럽게 좋게 말해도 아이들이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건 눈앞에 아이스크림이 보이고 엄마가 말하면서 자꾸 아이스크림을 들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조작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한다면 아이의 뇌에 다른 거를 넣어주면, 다른 생각을 넣어주면 아이는 자기가 좀 전에 떼버렸던 거를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분산법이에요. 자, 똑같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베스킨라빈스 보이는 아이가 볼 수 있다면 위치를 바꿔야 돼요. 아이를 살짝 이렇게 잡고 좀 안 보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야죠. 왜 아이 눈앞에 그게 보이면 아이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주의 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간단히 얘기는 해요. 아, 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구나. 하지만 이러해서 그거는 안 돼라고 분명히 안 돼라는 말까지 분명히 해주신 다음에 아주 재빨리 얘기하면서 부모님은 눈알을 굴려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샥 살펴본 다음에 아이의 흥미를 끌만한 거를 발견했다면 얼른 저기 막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갑자기 약간 좀 흥분하고 약간 기분 고양된 모습 보이면 아이가 거기에 확 집중을 해서 엄마가 보는 곳, 엄마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 머릿속에 아이스크림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기에 무슨 뭐 누가 풍선을 나눠준다거나 혹은 저기에 뭐 친구를 만났거나 혹은 예쁜 강아지가 뭐 있거나 그럼 그쪽으로 막 아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호들갑 떨면서. 그래서 거기서 잠시 시간을 보내면 아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전에 거는 살짝 까먹었어. 그래서 아이 기분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다시 말해주면 돼요. 우리 아들 착하네. 아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엄마가 뭐뭐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잘 참았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이도 기분 좋아서 훨씬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 주의 분산법이 어린 유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사용을 강추하는 방법이다. 이것만 잘 써도 여러분들은 편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하원 후에 참새 방앗간처럼 꼭 편의점에 들려서 젤리를 사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젤리 가게가 가까워질 것 같으면 부모님이 애랑 막 수다 떨거나 뭘 해서 사실 그거 못 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쑥 지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즉각 훈육법도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하냐. 막 아이가 과잉 흥분을 했어. 그리고 막 공격적인 행동을 했어. 막 때려. 더 어린 유아, 보통 한 두 돌, 뭐, 이 아이들은 또 흥분할 때, 때리고 던지는 것도 많이 하고, 무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막 엄마 팔다, 이렇게 물고, 그거 못하게 하면 막 자기 팔다, 이렇게 무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과잉 흥분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막 그 뒤로 막 이렇게 나지면서, 막 이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즉각 훈육법을 사용해서 훈육을 합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힘을 사용해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뒤로 나지고 그럴 때 가끔 보면은요, 쇼핑몰에서 가끔 제가 보면은 엄마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옆에서 한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애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상담했는데 그 어머님도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럼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린대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기분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잘 몰라요. 너무 흥분해갖고 막 뒤로 나질 때, 그리고 아이가 막 발버둥 쳐도 계속 발버둥 쳐도 뭔가 막히는 공간이 없을 때 아이들은 더 많이 흥분해서 더 난리를 쳐요. 오히려 아이가 좀 렇게 되었을 때, 뭔가에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딱 조여졌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빨리 진정이 되고 흥분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영아기 아이를 달랠 때도요, 꽉 누르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쿠션 같은 거로 너무 이렇게 아이가 흥분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안아주면서 등 뒤에 쿠션으로 이렇게 해서 압박 같은 거 조금 주면 아이들이 훨씬 진정이 빨리 돼요. 그것처럼 너무 몸이 막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게 두는 것보다 아이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몸이 이렇게 딱 고정되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빨리 진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뒤로 나지거나 공격적인 막 물거나 때리는 행동을 한다면은 아이고 이렇게까지 화가 났어. 근데 이러다가는 너가 너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뭐 엄마를 다치게 하겠네. 아무도 다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폭넓게 크게 안아주세요. 몸 전체를. 그러니까 버둥거리는 것들을 최대한 못하게끔 싹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꾹 손바닥을 넓게 펴서 넓게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찌르면 되게 기분 나쁜데 눌러주면 기분이 괜찮아요. 이렇게 적당한 압박, 지압, 이거는 분명한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흥분했을 때는 꾹 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듯이. 그리고 아이가 덜 나대면은 그때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아이의 등을 살짝 지압하듯 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들이 아이를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와 더불어 몸을 앞뒤로 흔들어 주거나 혹은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도 아이를 진정시켜요. 이런 흔들림은 아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자궁 안에 양수에서 이렇게 떠다녔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 귀에 있는 정전기관에 자극을 줘서 더 빨리 편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 흥분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즉각훈육법 사용하시기를 권하고 또 보상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 그러니까 언어적 칭찬과 함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스티커 붙이면 너 이거 붙이면은 뭐 해줄게라고 하는데 어린 유아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스티커 붙이는 거에 재미를 가졌다가도 뭐 스티커만 붙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또 흐지부지해져요. 그것보다는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뭐 먹을 거나 뭐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장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지퍼백이나 혹은 구두 상자 같은 데 넣고서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너가 어떤 좋은 행동을 했구나. 아유, 그래서 엄마가 칭찬해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보상을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공공장소에 갔을 때도, 너가 여기서 잘 기다리면 나중에 뭐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좋다라고 하지만, 15분도 안 지나서 때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도 이렇게 간단한 간식거리나 아이가 손톱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은 이런 것들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기다렸다면 그거 하나 주고 또 있다가 5분 있다가 또 주고 하는 식으로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제가 막 정신없이 하느라고. 이제, 큰일 났네. 한 시간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훈육할 때 그 어린 유아를 둔 부모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들 다루고 이제 이 강의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버리겠다라는 식의 말과 행동 하지 않는 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 어린 유아는 아직은 보통 독립적인 자아의 내가 부모와 분리된 어떤 완전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게 한 만 3세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자아가 상당히 많이 약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너 예뻐하지 않을 거야. 너 키우고 싶지 않아. 버리겠다.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린 유아들은 항상 어린 유아들은 사실 유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버려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 산다. 저 사람이 날 돌봐줘야지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불안한 특성들이 많은 아이들은 이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화를 내는 것 같다. 좀 나를 야단치는 것 같다. 엄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불안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뭘 하냐? 나는 엄마 놓치면 안 돼. 엄마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 이런 마음에서 안아달라고 조르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마가 훈육하려면 안아줘, 안아줘 막 이러는 거. 훈육이 끝난 다음에도 안아줘, 안아줘. 엄마는 너 잘못해서 안 했어. 다시는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안아줘, 안아줘.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맥이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엄마를 엿먹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불안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너무 막 안아줘, 안아줘, 뭐 난리가 난다면은 어느 정도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훈육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훈육하는 동안 괜히 내가 안아달라는 거에 쟤를 안아주면 너무 내가 가오가 없어 보인다거나 훈육이 망치는 거 아니야? 내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훈육 시작하려 하면 안아줘, 안아줘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는 불안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엄마의 초점을 들여서 훈육을 유야무야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아니야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아줄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불안 때문에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는 먼저 안아서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훈육하시고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거 하라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육할 때 아이의 행동에만 초점 두지 마시고요. 제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욕구 좌절 때문이에요.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그러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들어올 때마다 난리치는 아이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좌절돼서 그런 거예요. 집에 오면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행동보다 이 아이가 어떤 욕구 때문에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아이가 떼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두시기를 원하고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계속 설명만 하지 않는 거. 직접 시범도 보여주고 때로는 신체적인 힘도 사용을 하는 거 요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갖고 원래 질문 받는다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아쉽지만 또 질문을 하나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소리가 나서 음소거를 몇 분으로 했는데요. 어, 그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정신없는 오늘 강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 넌 채민이구나. 반가워.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 옆에 있어요. 원장 우리 선생님한테, 채민이가 질문이 있나?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유, 그랬구나. 아유, 어디, 배꼽 인사 제대로 한번 해봐. 선생님 볼게. 안녕하세요. 좋아. 아이고, 선생님도 반가워, 채민아.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어이구, 예쁘게 말하네, 우리 재민이. 근데 이제 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고맙습니다. 네. 자, 음. 우리 민서 어머니께서, 기다려, 안 돼,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저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하곤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가 좀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약간 뭐 좌절하는 것 같다. 약간 기가 죽은 것 같다. 이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눈치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좌절을 참는 능력, 스트레스 감내 능력, 이거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불필요한 제한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다려. 아니야, 안 돼. 이런 말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또 뭘 해주시면 좋냐면은, 아이가 그 말을 잘 따라줬어요.
그럴 때 칭찬을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이고, 엄마가 말한 대로 정말 잘 기다렸구나. 아유, 기특하구나. 와, 너가 이걸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 애썼구나. 어이, 멋져. 요런 칭찬 해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뭐 애를 막 제가 자기조절력 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이거 막 강조했다 그래서 애 잡으라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반대로 가시면 그거는 이제 곤란한데요. 아이가 뭐 이렇게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나름대로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 눈치를 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전전두엽에서 노력형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에 그리고 아이가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이 있지 않으시면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예. 음. 어, 그 훈육할 때 다 알아듣고 수용하면 정말 기특한 아이죠. 훈육 후 그 상황을 바꾸려는지 아이가 바로 웃으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 눈치가 빠른 아이예요.